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소환일이 다가오자 피의자인 전직 대통령 부인의 요구사항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눠서 조사를 하라. 각각의 출석일 사이에 3, 4일의 휴식을 보장하라.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마쳐라. 특검은 당연히 거절했는데 일반 피의자라면 상상도 못할 일을 김건희 피의자가 하고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17%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30대에선 8%, 서울에선 11%, 중도층에선 12%가 나왔습니다. 단도직입에서 국민의힘 혁신을 외치고 있는 당대표 후보 조경태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변호인이 각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누어 소환 조사하고 각 소환 조사 사이에 최소 3, 4일의 휴식 일정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종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 하루에 하나의 혐의만 조사를 해라. 조사와 조사 사이에는 최소 사흘의 휴식을 보장하라. 또 오후 6시 전에는 끝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특검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황당한 건 이런 요구를 하는 게 김 여사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도 아내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풀어주면 한국으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 했다고 합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몇 달 전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경찰이 경호를 했던 그 집에는 오늘 아침부터 수사관들이 투입됐습니다. 혹시 허위공문서랑 위증 말고 또 어떤 혐의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압수수색 대상 어떤 것들 혹시 보셨나요? 문 닫겠습니다. 가짜 계엄 선포 문건을 만든 혐의에 대해 특검은 약 6시간에 걸쳐 물증 찾기에 나섰습니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직접 소환 조사를 한 지 22일 만의 일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쳤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를 추가로 소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인 건 분명하고 허위 공문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수집해 갔을까요? 압수수색에서 김용남 의원님. 그러니까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그 국법상의 행위는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국정과 관련해서는 문서로 그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뒤늦게 깨닫고 사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 사문서와 달리 공문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12월 6일 날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마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런 문건을 만든 것처럼 작성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 공문서 작성과 동행 행사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이른바 주요 임무 종사자 내지는 적어도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아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소환을 언급했네요, 특검이. 추가 소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지금 추가 소환하겠다는 게 특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현장에 있었고 국무회의가 있기 전에는 본인은 계엄과 관련해서 어떠한 움직임도 알지 못했다라고 했었는데 지난번 그 경찰 조사 결과 CCTV 상에서는 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검토하는 것이 잡혀 있다라고 해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두 번째 혐의는 고의로 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국무회의를 부서해야 하는데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사인을 한 후에 이것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것이 전반적으로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피의자 선상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헌법 82조를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바로 이 점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부서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즉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도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들을 지적을 했었죠.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계엄 전후의 행적이 모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엄 전에는 선포 전에 8시에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 선포는 10시 한 반 전으로 됐던 것이고 근데 불러서 만류했는데 듣지 않아서 국무위원들을 더 모아서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본인이 해서 더 불러 모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을 만류하려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는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게 아니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는 말씀들 하신 대로 그 이후에는 제대로 부서가 안 돼 있고 하는 것들을 사후에 뭔가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 문제될 수 있겠다라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 총리가 한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게다가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나는 몰랐는데 내 호주머니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있었네라는 황당한 얘기를 해서 CCTV를 통해서 책상에 있던 모든 문건을 걷어가고 했던 전혀 그 다른 의혹들이 CCTV를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계엄 전후에 모두 상당히 이거는 실제로 함께 가담한 정황도 보이는 것이고 방조를 혐의를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어떤 가담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물건들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하고 이후에 제3, 제4 소환하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예. 계엄에 적극 가담한 인물로 보인다. 어떻습니까? 계엄 당시에 그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지금 내란 특검이 착수가 돼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조금씩 앞뒤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오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되고 수사의 내용은 아까 말한 그 계엄 관련된 국무회의 문건을 만들었다는 허위 공문서하고 예. 그다음에 유증이라는 이제 두 가지의 단순한 혐의로 갖고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가 계속 그 파고 들어가다 보면 계엄이라고 하는 이걸 지금 내란 혐의로 지금 형사 재판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란 혐의에는 이제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 종사자가 있고 단순 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요 종사자나 단순 가담 정도의 수사 결과에 그 정리되는 내용을 봐서 아마 추가적으로는 단순한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와 유증이 아니라 그 넘어서서 아마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도 행여라도 당시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이 계엄 선포 당시의 어떤 활동 정도, 참여 정도를 봐서는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입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전직 대통령 부인이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합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딱 잘랐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변호인이 각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누어 소환 조사하고 각 소환 조사 사이에 최소 3, 4일의 휴식 일정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종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유경옥 전 행정관, 오후 5시에는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혐의별로 다른 날짜에 조사해달라. 그리고 소환 조사를 하고 나면 3, 4일 휴식을 보장해달라. 6시 전에 조사를 끝내달라. 일반 피의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걸 저는 보지 못했는데 왜 이럴까요? 특검 수사가 이제 닥쳐오니까 시간 끌기에 나선 걸로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특검의 무슨 수사가 프로야구 선발 투수 로테이션 시스템도 아니고 예. 저건 프로야구 할 때 선발 투수들이 보통 한 번 던지고 나면 사나흘 쉬고 또 나오잖아요. 아, 예.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저렇게 나누어서 짧게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 어차피 예.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특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그때 법원의 영장재판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여러 차례 소환 조사에도 매번 응했다. 앞으로 재판이 열리더라도 꼬박꼬박 출석하겠다. 그러니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기 위한 사유를 만드는 작업 같아요. 예. 지금 혐의별로 그 따로 조사를 해달라는데 지금 혐의가 최소한 16개 혐의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6번의 출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루에 한 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사나흘의 텀을 두면 사실은 2달에 걸쳐서 뭐 16번 이상 출석하는 시스템이 될 텐데 그렇게 되고 나면 법원의 영장재판에 출석해서 강변을 하겠죠. 내가 수십 번의 소환에도 다 응했고 앞으로 재판에도 꼬박꼬박 출석하겠다. 그러니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그 핑계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저런 주장을 하는 피의자는 제가 지금 법조인 된 지가 만 30년이 좀 넘었는데 처음 봅니다. 처음 본다. 프로야구 선발 투수 로테이션도 아니고 3, 4일을 달라고 한다. 프로축구도 3, 4일 정도 쉬죠. 한 경기 치르고 나면 피로 회복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정광재 위원 보기에는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전 대통령 부인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자연인이고 특검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의 요구 사항을 그 특검 측에 전달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 전 대통령 부인 시절에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특혜 의혹이 있었죠.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에도 상당한 여론의 반감을 사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저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전직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일도 없어야겠죠. 워낙 많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6개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에 조사가 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수준은 특검에서도 고려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이렇게 김건희 여사 측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 지난 화요일에 김유정 의원은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서초동 사는 김모 씨일 뿐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8월 6일 날 처음 조사받는 겁니다. 예. 처음. 그런데 이렇게 말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무슨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요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혐의가 16개 그 이상일 수도 있죠. 인지 수사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한 번 출석해서 한 번에 한 건씩 다 조사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를테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한 번 나가서 6시까지 그거 조사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6시에 끝내달라라는 요구는
조사 열람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3시에 맞춰야 된다는 거고 그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본인이 역대급 영부인 아닙니까? 그러면 속지 않은 심정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지 이렇게 말이 많을 이유도 없을 뿐더러 요즘 정말 드라마인지 유행하는 그 단어가 떠오르는데 너 뭐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정말 평범한 어떤 일반 시민이 일반 국민이 특검을 상대로 혹은 검찰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면서 마치 명령하듯이 이건 협의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리고 특권의식에 쩔어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보는 국민들이 이 폭염에 더 덥지 않겠습니까? 예. 기가 찰 일입니다. 예. 자, 그리고 측근들이 잇따라서 소환 조사 받고 있네요. 결국 이제 2주 안 남았는데 소환일 앞두고 측근까지 다 이제 조사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뭐 혐의를 두고 있는 그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의 출두 날짜도 잡혀 있고 출두와 관련돼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아마 국민들 앞에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도 좀 높아져 보이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지금 김건희 특검의 혐의에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 검사나 여러 특검보들이 다양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불려 나가서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는데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같은 날 또 같은 시간에는 하나의 사건에만 집중해서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저런 요구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며칠 쉬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봐도 좀 너무 과도한 요구인 것 같고요. 6시 전에 끝내달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과도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일단 출두 날짜를 서로 조율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이거나 또는 좀 일정 정도의 과거의 전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출두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렇게 디테일하게 며칠 쉴 수 있게 해달라, 몇 시에 끝내달라, 어떤 사건에서 언제 어느 날은 어떤 사건을 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협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피의자로서의 요구인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할 때는 이제는 김건희 여사도 이제는 단순한 자연인으로서 그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좀 더 겸허하게 그리고 좀 더 겸손하게 수사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사전 조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행정관들이라든지 측근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또 소환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직접 본인을 불러서 할 때는 그 조사된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아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전직 대통령 부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특혜를 원하는 듯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예성 씨, 집사라고 불리잖아요. 김예성 씨가 지금 해외 나가서 도피 중인 것으로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아내가 출국 금지를 당했거든요. 아내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뭔가 자꾸 거래를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전직 대통령 부인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부인의 측근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예성 씨의 주장은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데 아내 정 씨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아내 정 씨가 뭐 그게 베트남인지 태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출국을 해서 자기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김예성 씨는 귀국하겠다는 취지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아내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그 아내가 먼저 출국하고 나서 부부가 둘 다 안 들어오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무리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아내의 출국 금지를 빨리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모면하기 위한 장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은 오늘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요.
특검도 나가지 않고 재판도 안 나가고 페이스북에 글은 올라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제 구인 말고는 이제 직접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한데 이런 가운데 또 하루에 두세 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에어컨 방을 쓰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두세 번 정도 하루에 변호인 접견. 이것도 역시나 일반적인 피고인이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니까 변호인들이 와서 접견하고 예. 에어컨 켜진 시원한 방에서 접견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 7월 10날 재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통계가 18일까지 16번 그 에어컨 있는 방에서 접견을 했다는 건데 예. 거의 그러면은 본인 방에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의 접견실에서 살다시피 한 것 같은데 변호사들도 저는 이게 그렇게 기꺼이 갈 수 있는 문제인가 싶어요. 매일 그럼 가야 돼. 번갈아서 지금 누군가가 이 로테이션 하면서 이 접견 장소에 가서 지금 윤석열 피의자와 함께 있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재판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계엄 선포 이후 체포되고 그 이후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본인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세월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모습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또 부인은 무슨 미주알 고주알 이런 거 다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성 협의 아닌 협의를 특검에게 요구하고 있고 남편도 지금 접견실에는 가면서 재판에는 참석 안 하는 이런 모습. 재판에는 참석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속적부심 할 때도 재판에 성실히 임할 테니까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본인이 구속 풀어줘도 된다. 재구속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열심히 가서 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특검 조사는 당연히 이제 기소돼 버렸으니까 재판으로 또 갈 것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옥중 메시지 낸 거가 정말 고지고대로 들리지가 않고요. 거기에서 했던 것들은 정말 이 본인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냥 수사에 지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출석 통보를 받고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님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주말에 가기로 정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거는 가봐야 알죠, 제가. 그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것을 알고 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예, 당연히 책임 있게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우리 당의 다선 중진 의원이시고 또 그동안 친윤계 중에서도 이제 대통령하고 가장 막역하게 소통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특검 혐의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그 지방선거 때 같이 치러졌던 보궐선거, 그 보궐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명태균 씨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내용이 공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또 당시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볼게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특검으로서는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고요. 아마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명태균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해서 또는 김건희 여사와 통해서 당시의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밝혀내는 중요한 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 가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면 참고인은 아닐 것이고요. 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권성동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이나 등등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지금 매구돼 있고 또 압수수색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의 지금 중진을 포함해서 적지 않은 우리 현역 의원분들이 세 가지 특검에 의해서 이래저래 지금 수색도 당하고 또 소환이 예정돼 있고 소환이 된 상태여서 네.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전당대회 앞두고 이게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고 위기를 다시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불안감이 있는 데다가 또 외부적으로는 특검의 이 공세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줄소환에 돼 있어서 내후외환의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소환됐거나 소환일이 확정된 의원이 2명이고요. 소환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 권성동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임종득 의원, 이철규 의원, 추경호 의원, 전 원내대표죠. 등등이 지금 소환 예정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죠. 사실은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그나마 사안이 뭐랄까요, 좀 단순합니다만, 물론 내란 특검은 외환에 관한 죄까지 수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만, 김건희 특검은 직접적으로 혐의만 해도 16개예요. 근데 그 16개 사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캄보디아 관련한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 관련한 혐의입니다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관여가 돼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수사 대상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당대회 영향이 있을까요? 뭐 전당대회 8월 22일 날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개최나 뭐 흥행에 악재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8월 22일 전당대회는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 특검이 처음부터 출범될 때부터 우리 당이 걱정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줄소환이 예정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특검에서 부른다, 뭐 참고인이 됐든 피의자가 됐든 부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사람에게 죄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실제 재판까지 가서 그 사람이 실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판결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상당히 좀 고전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여러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데 이 특검의 수사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당을 반드시 재건하고 젊고 강한 대표가 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자들의 관심사는 특검에 쏠려 있었습니다. VIP 경로 당일 02800-7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기록이 존재하고, 특검도 이 통화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인데요. 주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사실 그 방송사 두 곳에 대해서 이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한 군데는 했고 나머지는 하겠다라고 입장을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제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이미 입건되지도 않고 소환조차도 되지 않은 저에 대해서 무슨 특검의 조사 대상이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역설적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민주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도록 보수 어게인이 필요하다고 적었는데요. 그런데 지표로 나온 국민의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이 중 30대 지지율은 8%로 한 자릿수로 나타났습니다. 예, 여론조사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이라고 당명을 바꾼 뒤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7%를 더 들어가서 보면 30에서 39세까지는 국민의힘이 8%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40대가 11%,
나타났고요. 민주당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대도 13%, 60대가 2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볼까요? 서울이 11%, 경기가 17%, 호남 7%, 부산, 울산, 경남 19%, 강원, 제주가 12%. 강원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12%가 제주하고 합쳐서 나왔네요. 정광재 의원님, 예. 17%라는 수치는 지난 조사에 비해서 더 떨어졌고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데 바깥에서 어떻습니까? 당 안에는? 당 분위기는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는 게 전 당원이 모여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이 당원의 축제가 돼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당을 둘러싼 당 안팎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우선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었던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피의자가 됐든 참고인이 됐든 조사를 받으면서 대중에게 좋지 않은 메시지를, 이미지를 주고 있고요. 당 지지율은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가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불과 한 달 반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우리 후보가 41.15%를 얻었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대선 이후에도 우리 당에 대한 그 시각이 더 따가워졌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놓고 보면 대선 패배의 원인을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메시지인 대신에 당내의 당권 경쟁에만 치열하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2, 3%밖에 안 되는 강성 지지자들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10%, 15% 넘는 중도 지지자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 때문에 이런 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불법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책임 있는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 대표 선출을 계기로 이런 과거와 절연한 메시지를 주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조사가 지난 월, 화, 수 어제까지 사흘간 이뤄졌고요.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의 송파병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유권자들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정말 참담할 정도로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도 거의 지금 사실은 TV를 거의 안 본다는 분이 많을 정도로 사실은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그동안 대선 패배 이후에 스스로 혁신하고 반성하고 국민들께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혁신의 실패, 그리고 구태와 기득권의 온전이라고 하는 저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이 싸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 당을 그나마 지지했고 우리 당을 통해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희망을 가지려고 했던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그냥 그 기대마저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저는 처지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최악의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전화를 여론조사에서 돌릴 때 전화 자체 받는 걸 거부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했을 때 끊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력감을 넘어서서 자포자기의 수준까지 와버린 게 아닌가라는 참담한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8월 22일로 예정된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이 정말 가열찬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지금 이대로 폭망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면서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발돋움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전환길 씨라든지 아니면 전환길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당내에 와서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서 당의 일정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오히려 우리 당의 대표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분들 일부 후보들은 그 전환길 씨를 안고 가자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걸 계엄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됐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윤석열을 살려내겠다고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상황이 돼버리니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지금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8월 20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최악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민정 의원님. 예.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환길 씨인 줄 알걸요. 아, 제일 예. 많이 보이고 지금 당을 쥐었다 놨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힘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닥을 치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지하로 파고들었단 말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아예 싱크홀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밑으로 지금 침잠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예. 조사를 거듭할수록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국민의힘으로 이름 바꾼 이래로 지난 조사에서 19% 최저치였다 이랬는데 이번 주는 17%니까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대선 그러니까 계엄 내란 사태 이후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당에서 아무런 혁신이나 또는 사죄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조차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혁신위는 계속 꾸려가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전대 앞두고 거기에 다 묻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 국민의힘 전신당에서는 당명을 바꾸거나 혹은 단체로 의원들이 국민들께 무릎 꿇고 큰절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는 모습이라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럴 마음조차 의지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이 있건 없건 그런 가시적인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마땅한데 그조차도 없기 때문에 저는 거의 무풀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전대를 통해서 어떤 혁신을 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중도층을 보면 1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 중도층 12%.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네요. 김용남 의원님. 사실은 이 정도 수치면은 아주 조그만 소수당도 아니고 의석 10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제1야당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망한 거죠. 당이 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50여일 됐습니다만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장관 후보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좀 악재가 있었던 기간이거든요. 최근 며칠 사이가요. 한 일주일 이상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사 이익을 얻어서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집권 세력이 잘하든 못하든 국민의힘을 제1야당으로서 대안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흔히 예. 국민의힘을 양남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과 영남에서만 선거를 주로 이긴다고 해서 양남당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양남당도 아니에요. 영남에서도 TK 지역에서만 조금 앞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영남도 아니고 그냥 TK당, 지역당으로 불리우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TK당으로 불러야 된다. 평소 이런 그 발언을 들었다면 제가 발끈해서 반박을 했을 텐데 지금 드러난 여론조사와 관련한 성적표만 놓고 보면 이런 평가가 어쩌면 가장 정확한 진단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정당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도 있고 또 상대적인 평가의 기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허니문 기간이라는 특성이 있죠.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아까 TV도 보지 않을 정도로 여론조사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다 외면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우리 당의 지지율은 정말 처참한 수준이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다고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 목소리 큰 2, 3%를 안기 위해서 중도에 있는 20, 30%의 이 계층을
포기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지금 정당 지지도 특히 중도층 지지율 12%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뭐 지금 당내에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전 정권 실패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 당장 정치 은퇴를 하지는 않더라도 백의종군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나와야 그래도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예. 자, 그런데 극우 논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최근 전한길 씨를 초청해서 논란이 불거졌죠. 윤상현 의원이 오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자세히 들어보면 전한길 씨를 품겠다는 의지는 여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한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하듯 절연해야 된다. 이런 당내 기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연이고 단절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절연하라 단절하라. 이것은 비겁한 정치 행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적 청산하죠. 좋아요. 청산하십시오. 저 목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목을 치십시오. 저부터 먼저 치십시오. 그거는 제가 혁신위에 가서 공개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전한길을 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읽히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오선의 중진 의원이 그러니까 딱 보면요. 윤석열에서 전한길로 얼굴이 바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혹은 윤석열은 전한길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런 지경이고 중진 의원의 지금 생각이 그 정론관에서의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지율 이것도 지금 저 수준이라면은 많이 나온 거예요. 한 자릿수 안 내려간 게 다행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지금 여전히 친윤이니 반윤이 지금 어느 시절인데 지금 아직도 친윤, 반윤, 찬탄, 반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마한 그 후보자들도 지금 다 그 얘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고 예. 이런 상태면은 다음 주 가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저부터 제 목을 치십시오 해놓고 그다음에 뭐 너부터 책임져라 하는 건 또 혁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너부터 책임져라 하는 게 혁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목을 치십시오 하면 내 탓이요 하면서 저는 다음번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정도가 되어야만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 스스로도 맥락 없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엔 그냥 궤변인 것 같습니다. 예. 전한길 씨가 지금 전당대회 나온다고 발표한 건 없었죠. 뭐 그런 류의 이제 그 뉘앙스를 풍긴 적은 있습니다만 입당은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만 우리 당원 당규상 보면 입당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나야 그리고 당비를 3개월 납부해야만 지도부의 그 최고위원이든 당대표는 출마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는 자격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당규상 자격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조차도 지금 극우화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한길 씨의 언행에 대해서 서울시당에서 아마 그 당원으로서의 적격한지 부적격한지를 지금 심사해서 처리 방침을 보고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전한길 씨가 우리 당에서 제대로 당원으로서의 가입해서 활동하거나 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낮다고 보고요. 그러나 출마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이미 전한길의 이 후폭풍에 그냥 우리 당이 휘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한길 후폭풍에 들어가도록 우리 당의 성문을 활짝 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윤상현 아까 나온 의원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 때가 언제였냐면 윤희숙 혁신위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들어져서 혁신을 무슨 내용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그 시기에 갑자기 국회 윤상현 의원이 저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신하고 있는 세력들을 우리 국회에 끌어들여서 축사를 하게 해주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오게 하고 거기에 몇몇 대통령 관제 앞에 가서 그 체포영장을 막았던 분들이 가서 앉아 있는
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급격하게 전환길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 당이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김문수 후보는 출마 선언하면서 전환길을 안고 가겠다. 또 장동영 후보도 나와서 전환길을 내가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는 전환길 판이 깔아진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자기는 자기부터 치라고 합니다만 그 당 지도부가 바뀌면 저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과연 진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윤상현 의원이 저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작년입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달 전당대회에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던 구호가 뭐였냐면 창조적 파괴였습니다. 예. 수직적 당정관계 청산이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저러고 있는지 우리 당에 이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희숙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면서 나윤, 장송 4명을 지목했죠. 지난주에. 그런데 제목을 치라. 저부터 먼저 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칠 방법은 없는 거죠, 당에서. 아니 그거는 이제 치라고 했으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제목을 치라 이런 그 진정한 의미는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저한테 회초리를 드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윤상현 의원의 앞뒤 말을 다 들어보면 제목을 치라는 저 말은 함 때려봐. 때려봐. 내가 가만히 있나. 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게 예. 정말 자기 목을 치라는 취지가 아니고 한번 쳐볼려면 쳐봐. 이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현역 국회의원을 어떤 식으로 출당시키거나 정말 뭐 이러지 않은 하려면 이상? 출당을 시키거나 의원직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일단 그거를 국힘의원들이 다음은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 그걸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방법은 사실은 새로운 혁신의 지도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지금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윤리위에 회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당무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제소가 되면 윤리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정말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출당 권유 제명까지도 사실은 징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당이 지금 어떻게 새롭게 쇄신의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만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적 청산은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 출발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윤한장송이든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던 일사오적이든 예. 적어도 상징적인 가장 큰 잘못에 가까이 갔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당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저는 윤리위에 제소를 하든 또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든 해서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 가능성만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목을 칠 수는 있다. 이론상으로는.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지금 혁신위가 인적 쇄신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든 거잖아요. 근데 혁신위원회는 그 민주적 권한의 정당성의 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러나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는 당원의 결정에 따라서 위임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의 혁신 강도와 속도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했었던 사람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저는 전한길 씨나 아니면은 탄핵과 관련해서 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윤리위원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런 포용의 정도가 그 오른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 의사를 밝혔네요.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 단호히 싸울 것이다. 출마로 싸우는 게 아니라 출마 안 하고 싸우겠다라는 것 같아요. 극우 세력,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환길 변수가
2주 전인가요? 지지난주에 주말에 저 사건이 터지면서 그 급격한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빠져 들어가서 네. 극우화되는 우리 정당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우려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겠다는 분들조차도 전환기과 손을 맞잡는 모습이 되면서 극우화에 급격하게 편입돼 버리는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동훈 대표의 그 SNS에서의 극우에 대한 이야기는 전환길 발 극우화의 우려를 저는 표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찬탄 반탄에 대한 논쟁을 뛰어넘어서 우리 당이 극우화로 가는 것을 막아야되겠다는 좀 공통의 저는 그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좀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이요. 과거에 전당대회 때 그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를 뽑을 때는 당시에 신의 한수의 신혜식이라는 극우 유튜버를 부적격 판정으로 탈락시킨 정당이고요. 네. 바로 작년에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로 뽑는 전당대회 때는 가세연의 김세희 유튜버가 최고위원 출마 도전을 했습니다만 부적격 판정으로 컷오프를 시킨 정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 앞에 가서 칭송했다고 징계를 했던 정당입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1, 2주 사이에 그런 극우화된 전환기를 필두로 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극우의 그 소용돌이 색으로 급격히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결심함으로써 오히려 극우화를 막는데 바깥에서 힘을 보태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바깥에서 힘을 보태겠다. 출마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또 반면에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판이 벌어졌는데 정치인이 그 상황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서 밖에서 이를테면 뭐 극우 세력에 맞서는 개혁 세력 연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 개인 유튜브 하면서 많이 당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그 당원들은 뭐 투표권도 있을 것이고 예. 어떤 식으로든 전당대회에 참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더군다나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뭐 의총에 뭐 불렀니 안 불렀니 이런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면서 과연 그 개혁연대가 실질적으로 전당대회에서 혁신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회의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리고 이를테면 지방선거 때 책임지고 물러가라라고 할 것이다.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 패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잠깐 하고 물러날 그 당대표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그러면 그 전당대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위한 뭐 딱 만들어진 판이 짜여질 수 있을까요? 예. 그때 가면은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그 판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기회가 올까요? 이제 그런 일이 난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그냥 출마를 해서 그 개혁 연대를 본인이 직접 전당대회에 뛰어들어서 꾸려서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곽에서라도 그러면은 잘 뭔가 이거를 메이드해서 잘 만들어서 뭐 언더진윤이건 또는 전환기 씨를 비롯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극우화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반드시 저지해야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과거에 정말 그 합리적인 어떤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저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네. 생각해서 모쪼록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 고민을 안 했을 수가 없죠.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가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도 출마한다 안 한다 여러 관측 기사가 나왔는데 최근에 한 전 대표를 그동안 뭐 정치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뭐 김근식 의원을 비롯해서 저도 일정 정도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조언을 했는데 주변 그룹들의 조언은 전체적으로는 이번이 그 한 전 대표가 등판할 가장 좋은 시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 그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에 취임했을 때 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서는 볼이 좀 스트라이크가 아닌 것 같아도 과감하게 쳐야 한다고 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과연 지금의 정치 상황이 한 전 대표에게 9회 말 투아웃까지 몰린 상황이냐 아니면 새로 더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앞으로 있는 거냐 판단이 좀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당 밖에서 당이 극우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당원 배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노력. 또 하나는 건전한 그 보수와 중도의 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정치적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당에 계속해서 그런 변화의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헤어지기 전에 제가 시청자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내일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와 이수진 앵커가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내일 정식으로 다시 한번 시청자들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패널들께도 인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특히 김유정 전 의원님 개근하셨습니다. 5대0 라이브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화요일, 목요일을 채워주셨고 또 시민 눈높이에서 속 시원하게 논평해 주신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은 법조인이고 또 정치인이고 그래서 되게 풍성하고 정확하고 적확한 그런 해설을 꼼꼼하게 해주셔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근식 교수님 당안의 문제도 같은 잣대로 날카롭게 비판해 주신 점을 시청자들께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설도 잘 들었고요. 우리 정강재 위원님 저하고 단도직입 인터뷰로 만나면서 인터뷰에서 시작해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고정 패널로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논평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